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손자들 보는 낙으로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에는 손자들 보는 것 말고도 제게 사는 낙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바로 이 채널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듣는 겁니다. 이만큼 나이를 먹다 보니 제 또래 친구들 만날 일이 자연히 적어져서 사는 얘기 듣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선 얼굴은 모르지만 가까운 지인보다도 속속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원래 남들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 채널을 통해 사연 듣는 재미를 쏠쏠하게 봤는데 저만 입국 다물고 있는 건 예의가 아니지 싶어 오늘은 제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제가 자식이 넷이에요. 아들이 둘, 딸이 둘. 남들이 들으면 다복하다 하지만 사실 저희 아이들 세대에서 사남매가 흔치 않지요. 그런 아들, 딸들 다 출가시키다 보니 당연히 이런저런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별난 저희 둘째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출가를 시킨 아이는 첫째인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근 며느리는 대학 때부터 아들과 오래 연애를 하다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이미 교류가 꽤 있어 왔습니다. 사돈 내외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일찍이 뵌 적이 있었고요. 두 아이 모두 성격이 무던하게 걸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도 술술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큰 탈 없이 조용하게 손자들과 잘 살고 있고요. 약간의 잡음 아닌 잡음이라 친다면 그 두 아이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저 때문에 생긴 일이 하나 있었죠. 엄마, 내가 괜히 조카들 본다고 사서 고생하지 말랬지? 오빠네는 시터도 쓰는데 왜 자꾸 혼자서 조카를 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아니, 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손자 보기가 힘드니까. 큰아들 내외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런 고로 둘이나 되는 손자를 부부끼리만 키우는 건 무리였어요. 큰 손자 때부터 당연히 돌보미분을 고용해 아이들 육아를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이 때에는 지금처럼 돌보미분을 쓰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큰아들 집에 돌보미분이 계시면 제가 그 집에 있는 게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아이 돌봐주시는 분, 저희 부부가 정말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정말 베테랑인 분이세요. 그분도 어머니 저희 집에 드나드신다고 불편해하지 않으실 거고요. 어머니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시잖아요. 괜히 아이 본다고 오래 안아주고 그러시다가 몸 상하실까 걱정돼요. 그냥 눈으로만 예뻐해 주셔도 충분하니까 다음부터는 굳이 도우미분 보내시지 말고 그냥 오세요. 네? 제 딴에는 아들 내외를 돕겠다고 한 행동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어 저를 고생시켰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아들 내외를 더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엄마 친구들 중에서는 은근히 손자 봐주시길 바라고 압박 넣는 자식들도 있다고 하길래 그런가 했더니 너희 오빠네는 불편했던 모양이야. 그거야. 애 봐줄 사람이 없는 집에서야 그렇겠지만 오빠네는 오빠도 그렇고 언니도 능력 있어서 전문가 쓰는데 굳이 엄마가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단순하게 애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육아 교육까지 이수한 프로 중에 프로들이야.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털레털레 애 봐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런 고급 인력들을 굳이 원치도 않은 외출까지 시켜가며 엄마가 대신 봐줄 이유가 없다고. 아이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너무 저희 세대 때 생각만 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렴 배운 것 많은 전문 인력이 손자들을 봐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자 손자들의 주 양육자는 당연히 제 아들 내외이니 그 아이들 생각을 존중하는 게 옳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서야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 또한 모자란 늙은이의 뒤늦은 깨달음이겠지요. 제 큰오빠 때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라 그런지 딸아이 둘은 시집가서 아이 낳으면서도 제게 손주 봐주겠다고 사서 고생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었는지 이제는 딸들이 애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예뻐서 잠깐 안아주려고 해도 금세 팔이 아파왔거든요. 육아도 참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나이 먹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인 아들과 둘째, 막내인 딸아이도 모두 제 짝을 찾아 어느새 귀여운 손자아이들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인 아들 녀석은 좀처럼 결혼 얘기를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 쪽에서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어 보아도
때 되면 하겠지요 하는 식으로 가볍게 장난조로 넘어가기 일쑤였어요. 자식이 많다 보면 이런 녀석도 있고 저런 녀석도 있는 법이라 한동안 내버려 두었으나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30대 중반이 지나도록 여자친구 한번 제대로 소개하는 일이 없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희 오빠 누구 만난다는 소리 하나디? 작은 오빠? 작은 오빠야 늘 연애 끊이지 않고 했잖아. 그러면 뭐하니? 실속이 없는데. 보면 얘가 요즘 말하는 비혼?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 나이 먹도록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려오는 일이 없는 걸까? 엄마가 정 그렇게 걱정이 되면 내가 오빠 슬쩍 한번 떠볼까? 그렇게 막내딸 녀석을 슬쩍 염탐꾼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막내딸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아들의 속내는 제가 예상하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엄마, 오빠가 지금 만나는 분이랑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지금 애인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 네 오빠가? 아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뭔가 굉장히 신중하달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쉽게 결정을 못하는 느낌을 받았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 나나 언니 오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걸 보니까 자식을 가진다는 게 정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대. 당장 결혼하긴 힘들 것 같다면서 섣불리 결정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정색을 하더라. 확실히 그냥 의례적으로 말하던 예전이랑은 느낌이 달라. 다들 하고 사니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게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중대사가 맞긴 하지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아들 뜻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과는 달리 결혼을 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결혼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막내딸과 이야기를 나눈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갑자기 작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가족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동안이야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이 없었다지만 저희 마음이 확고한데 더 미룰 이유가 없어서요. 말은 안 했어도 다들 작은 아들은 결혼을 늦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온 가족이 대놓고 묻진 못해도 의아해하는 걸 알았는지 아들은 딱 저렇게 간단한 한마디로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어찌됐든 제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작은 아들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니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기분이 가시질 않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우리 둘째 며느리는 정말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최대한 입을 여는 걸 자제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말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말실수를 최대한 피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엄마, 우리 옳게 되실 분 말이야. 말을 엄청 아끼시는 것 같지 않았어?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혹시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했는데. 우리한테 먼저 질문하거나 말 거는 일은 없고 엄마 아빠가 질문을 해도 정말 꼭 필요한 말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 확실히 저도 그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 그게 또 저희를 일부러 멀리하려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말은 아끼면서도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게 원래 성격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큰며느리 말을 들어보니 또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말수가 적다 뿐이지 행동이나 표정이나 조심하고 긴장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나 긴장하고 있는 제 예비 신부 곁에서 차분하게 다독이는 아들의 모습이 제법 한 여인의 남편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보기에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작은 아들에게 결혼을 결심하게 해준 고마운 처자이기도 했죠. 첫인사에서 극도로 말수가 적었던 건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만나게 된 데에 대한 긴장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저희 입장에서야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새 식구 될 사람 하나를 뜯어본 거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아줌마를 시어머니랍시고 모셔야 할 입장이 되었으니 사실 아예 긴장이 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이상한 일이니까요. 물론 아이들을 셋이나 결혼시키면서도 상대방이 저런 성격인 적은 없었기에 겪은 바가 없어 조금 당황스럽긴 했으나 앞으로 제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평생 보게 될 나이인데
천천히 친해질 시간이야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암묵적으로 모두 결혼에 동의한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사돈내외를 뵙고서야 며느리 성격이 왜 저렇게 조심스러운지 조금은 짐작이 갔습니다. 사돈내외 두 분 전부 성격이 아주 조심스러우셨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저러셔서 아이가 그걸 닮은 건가 싶었죠. 내외가 모두 말씀이 많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 쪽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꺼리는 편은 아니나 그렇다고 말주변이 뛰어난 것도 아닌 제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장 뻗어버릴 정도로 제가 그간 겪었던 4번의 상견례 중 가장 고단한 자리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돈댁에 뭔가 트집 잡을 만한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아니었어요. 말수가 적다 뿐이지 사돈내외 두 분 모두 교양 있고 점잖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의도 아주 바르셨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조금 저자세인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꼭 며느리와 닮아 있었죠. 이윽고 양가 합의하에 결혼 날짜가 잡히자 정말 하나 남은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아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 가장이 되는 소감이 어때? 소감이랄 게 있나요? 그저 제가 잘해야죠. 그 사람한테도 잘하고 어머니 아버지 걱정 안 하시게 잘하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새로운 가정을 일구는 건데 무겁지 않으면 더 이상한 거겠지. 부디 새아가랑 오순도순 무탈하게만 살아준다면 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제 간절한 바람에 설핏 웃는 아들 얼굴이 마냥 밝지만은 않아 보여 생각보다 결혼으로 인해 아들이 느끼고 있는 압박감이 상당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결혼을 목전에 두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를 시기이니 그럴 만도 하지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 마음은 그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런 아들의 무거운 마음을 진작 나눠둘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뒤늦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워낙 저희 식구들에게 조심스러워서 결혼 후에 혹시 먼저 저희에게 거리를 두는 것은 아닐까 미리 걱정한 적도 있었으나 며느리는 집안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별일이 없을 때에도 꼬박꼬박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며느리가 저희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곁에 두고 보며 직접 겪은 우리 둘째 며느리는 참 순한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와중에도 큰 소리 한 번 내는 일이 없었고 태도는 소극적이었으나 항상 희미하게 웃는 낯을 유지했습니다. 원체 양순하고 차분한 아이이다 보니 저러다 혹시 억울한 일을 겪고도 화라도 제대로 낼 줄 아는 건지 걱정될 정도였어요. 앞으로 세상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싸워야 할 일이 부지기수일 텐데 저 여린 성정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지 물가에 어린아이 내놓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은 곧 죽어도 제 할 말은 하는 성품이니 그래도 두 아이의 장단점이 조화롭게 어우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기도 했겠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사이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성격이 시원시원한 대신 섬세함이 다소 부족해서 자기도 모르게 식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 며느리한테만큼은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는 아들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제 여자에게는 살뜰한 구석이 있는 녀석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아가, 확실히 너 만나고 나서 성찬이가 배려심이 많아진 것 같아.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더니 너를 만나서 성찬이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나 봐. 아니에요. 성찬 씨가 좋은 사람이어서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쩌면 말도 저리 예쁘게 할까. 제 칭찬에 얼굴을 붉히면서도 제 남편에게 공을 돌리는 며느리 모습이 그리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살면서 정을 안 들일 수는 없는 노릇인지 저 대면에서 걱정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작은 며느리 역시 제가 품고 보듬어야 할 새로운 자식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식구들 모두 작은 며느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부침성이 좋은 딸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혹여 동서 간에 갈등이 생기진 않을까 염려했던 큰 며느리와도 잘 지냈습니다. 물론 저희 큰 며느리가 아래 동서 들어왔다고 괴롭힐 아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처음에 말수가 극도로 적었던 작은 며느리였다 보니 두 아이 사이가 서먹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새 사람 맞이하고 네 입장에선 동서가 들어온 거니 너로서도 쉬운 관계는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둘이 이리 잘 지내주니 내가 항상 너한테 참 고맙다. 어머니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동서가 워낙에 사람이 순하잖아요. 너무 순하니까 어디 가서 억울한 일 당하지는 않을까 솔직히 걱정도 되고 꼭 어린 동생 보는 것처럼 신경이 쓰여요.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 다른 집에서는 동서간 시집살이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되기도 한다던데 며느리 둘을 다 저리 착한 아이들로 맞이한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작은 아들 내외 사이에서 손자만 본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작은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온 가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작은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었죠. 벌써 다른 새 아이들을 통해서 손자들을 여럿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째 손자가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리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 자손 욕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애초에 작은 아들 녀석의 결혼이 이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에 녀석을 통해 손자 보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떡하니 손자를 안겨주게 된 작은 며느리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은 너희 아이 태어날 생각만 하면 내가 너무 설레어서 잠이 잘 안 올 지경이야. 너희들 닮은 아이면 또 얼마나 예쁘겠니? 신이 나서 말하는 저를 보며 작은 아들이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의 그늘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제야 내가 너무 내 기분에 취해서 떠들었구나 싶었죠. 왜? 막상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많아졌어?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솔직히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하네요. 아이가 잘 커줄지도 걱정이고 안 그래도 체력도 별로 안 좋은 저 사람이 출산을 무사히 잘 이겨낼지도 걱정이고 자꾸 안 하던 걱정을 사서 하게 돼요. 늘 서글서글하니 시원한 성격의 작은 아들답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아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너무 시어머니 입장에서만 작은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대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말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었더라면 당연히 내 아이 몸 상태부터 걱정을 하는 게 맞는 거였을 텐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시어미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아이 임신 소식에도 제 차부터 걱정하는 아들 모습에 이제 녀석이 정말로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래, 출산이라는 게 여자 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임신했을 때 남편 역할이 중요한 거야. 평소보다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쉬운 시기니까 감정적으로 부딪힐 일이 생기더라도 네가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받아줘야 해.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지? 끄덕끄덕 고개를 조아리며 제 조언을 새겨듣는 아들 모습을 보니 굳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겠다 싶더라고요. 저 역시 며느리가 어디 한 군데 상하는 곳 없이 건강하고 무사히 손자를 출산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작은 며느리의 임신 기간은 결코 수월하지가 못했던 모양입니다. 작은 아들의 심기가 극도로 날카로워진 건 역시 작은 며느리의 상태가 썩 좋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작은 며느리가 임신 이후부터는 아예 저희 집에 발길을 끊고 말았습니다. 민정이가 아이 들어서고부터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오늘도 자기는 저랑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제가 뜯어 말려서 집에 눕혀놓고 왔어요. 형이나 누나 동생 다 이미 출산한 적이 있으니 제가 이러는 게 너무 유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위험은 미리 방지하고 싶어요. 아이 가진 동안에는 그 사람 어지간하면 외출시키지 않을 생각이에요. 다들 이해해 주세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대놓고 양해를 구하는 작은 아들을 보면서 작은 며느리 입덧이 많이 심한가 싶어 걱정이었습니다. 임신 초반부터 저리 고생을 하면 아직 아이 낳을 때까지 한참인데 그 약한 아이가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예, 성찬아. 그러지 말고 엄마가 종종 민정이를 좀 들여다보면 어때? 물론 사부인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너 출근해야 하니 종일 그 아이 곁에 있을 수도 없고 사부인 혼자서만 감당하시기엔 수고가 많으실 거야. 아니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민정이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잠만 자요. 의사 선생님도 그저 몸이나 마음이나 안정할 수 있도록 푹 쉬게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으니 그냥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계세요. 작은 아들은 내버려 두라고 했지만 아이 아픈 걸 뻔히 아는데 마냥 가만히 두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해다 주랴. 너무 걱정이 되어 그러는데 잘 때 잠깐 얼굴만 좀 보고 나오면 안 되겠느냐. 이래저래 아들에게 돌려 말해보았지만 아들은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요새는 민정이 걱정돼서 잠도 잘 못 자겠어.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마음이 좀 놓이련만. 저 녀석이 저렇게 철통방어를 하니 원. 오빠가 너무 유난스럽게 구는 것 같긴 해도 결국 부부 둘 일인데 우리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좀 그렇지. 나도 언니 얼굴 한번 봤으면 싶긴 한데. 아서라. 성찬이가 저렇게 대놓고 우리한테 뭐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어? 제 딴엔 제 처 생각한다고 그러는 건데 굳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긁어부스럼 만들 일 없지. 제 말대로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그땐 얘기를 하겠지. 저뿐만 아니라 출산 경험이 있는 딸들도 걱정되는 마음에 내심 작은 며느리를 잠깐이라도 봤으면 싶었지만 큰딸 말대로 아들 녀석이 저리 부탁을 했는데 제멋대로 굴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순 없으나 작은 며느리의 상태도 좀 듣고 혼자 임신해서 고생하는 딸아이 보느라 수고가 많으실 사부인께 안부 인사도 드릴 겸 오랜만에 사부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부인, 민정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도 가서 좀 거들고 싶은데 저희 아들이 사람이 너무 드나드는 게 오히려 민정이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제대로 돕지도 못했네요. 아유, 무슨 말씀을. 사부인께서 우리 민정이한테 얼마나 마음을 써주시는지 제가 모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실 저도 처음 아이 가졌다고 했을 때 한 번 가본 것 말고는 아이들 집에 못 가봤어요. 이건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저야 아무리 마음을 쓴다고 해도 결국엔 시어머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친정어머니와의 만남도 극도로 자제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산모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당연히 의지가 되는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물론 산모와 친정어머니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겠으나 제가 알기로 작은 며느리와 사부인은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인 사부인조차 최근엔 작은 며느리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자 제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찬아, 혹시 우리한테 미처 말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 그동안은 당사자인 너희 뜻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질 못했는데 사부인조차 민정이 본 지가 오래라고 하시니 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래. 혹시나 도움 청할 일이 있다면 우리도 무슨 일이 있는 건진 알아야지, 응? 결국 걱정을 참지 못하고 아들을 불러앉혀 묻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 임신 소식을 전한 이후부터 아들 표정이 썩 밝지 않다는 것도 늘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작정하고 저를 붙잡고 묻자 아들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하나 난감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어머니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정이 몸이나 아이 몸에는 이상이 없어요. 다만 지금 민정이 상태가 많이 예민해요. 신체적인 이유보다는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큰 것 같아요. 가급적 혼자 쉬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고요. 제가 유난 떨고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정말 민정이나 아이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걱정을 조금만 더 쉬고 기다려주세요. 대략적인 상황은 알게 되었지만 뭐 하나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매사 시원시원한 아들 녀석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강제로 문을 닫아 확인하겠다고 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어두운 아들 표정에 그저 그러마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어느덧 임신 5개월 차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을 때 전화를 바꿔주어 짧게 안부 인사를 나눈 것 외에는 여전히 며느리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큰 며느리 임신 때에는 거의 아이를 제 옆에 끼고 있다시피 하며 이것저것 해먹였던 탓에 작은 며느리에게 해준 것이 너무 없어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면 어지간한 입덧은 이제 지났을 시기예요. 혹여
자는 아이를 깨울까 싶어 차마 전화도 걸지 못하고 문자로 며느리에게 먹고 싶은 게 있냐며 연락을 넣어두었어요. 그러자 2시간쯤 지나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임신 이후 며느리가 혼자서 전화를 걸어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 아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머니, 저 어머니가 해주신 고구마 줄기 볶음이 먹고 싶어요. 너무 오랜만에 작은 며느리에게 온 연락에 반가워서 연락을 받았더니 며느리 목소리에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기운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얘가 지금 괜찮은 건가 덜컥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얼른 만들어서 가지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부랴부랴 장을 받아 고구마 줄기 볶음이랑 평소 며느리가 잘 먹던 반찬까지 2개 더해서 급히 아들네로 향했습니다. 사실 간만에 보는 거라 음식을 더 바리바리 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울먹이던 며느리 목소리를 떠올리니 일단 아이 얼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며느리 얼굴을 본 저는 그만 아연실색해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민정아,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며느리는 임신하기 전보다 너무 살이 내려 있었어요. 보기 좋게 볼살이 잡혀있던 얼굴에 살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부른 배를 보지 않는다면 임산부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몰골에 저는 기가 턱 막혔습니다. 분명 아들은 며느리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 저렇게 살이 빠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들이 말리더라도 한 번은 며느리를 보러 와야 했다며 저는 뒤늦게 뼈아픈 후회를 했습니다. 지금 저 보이는 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정말로 건강엔 이상이 없어요.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워낙 입덧이 심하기도 했고 임신하고 가리는 음식도 많아졌고요. 지금은 아이 때문이라도 억지로라도 더 먹으려고 노력해요. 정말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거의 경악하다시피 저를 바라보자 평소 말 수가 없던 아이가 어떻게든 저를 안심시켜 보겠다고 주절주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이래 한꺼번에 저렇게 많이 말한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다. 아무리 성찬이가 말렸어도 상태 확인은 한번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성찬 씨한테 부탁했어요. 혹여나 제가 예민해서 아이한테 안 좋을까 봐. 제가 유난스러워 그런 거예요. 성찬 씨 혼내지 마세요. 저 때문에 혹시 제 남편이 꾸중 들을까 안절부절 못하는 며느리 걱정을 더해줄 순 없었습니다. 아이를 달래서 일단 밥부터 먹이기 시작했죠. 고구마 줄기 볶음이 먹고 싶다고 한 말이 정말이었는지 제법 양이 많았는데도 며느리는 반찬통을 바닥까지 싹싹 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요즘 들어서 열심히 먹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다 싶어 아주 약간 마음이 놓였어요. 그 사이 아들 녀석이 일찍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신신당부에 티내지 말아야지 마음 먹어놓고도 막상 아들 녀석을 보자 괘씸해 눈이 곱게 떠지지 않더군요. 뜻밖의 저를 본 아들 녀석도 많이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너 아무리 제가 부탁을 했어도 그렇지 애 살이 저렇게 빠졌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죄송해요. 민정이가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하도 부탁을 해서 괜히 걱정거리 하나 더 늘리는 게 민정이한테 더 안 좋을 것 같아 그랬어요. 정말로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병원에서도 확인했어요. 산모가 예민해서 심리적인 요인인 것 같다고. 저런 며느리 꼴을 가장 지척에서 지켜보았을 아들이 가장 마음고생을 했겠죠. 그 생각을 하니 더는 아들 녀석을 원망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애 꼴을 보니 네가 뭘 걱정한 건지는 알겠어. 산모가 저리 예민하니 어떻게든 해달라는 건 다 들어주고 싶었겠지. 우리도 너희가 그렇게까지 조심하는데 억지로 끌어낼 생각은 없어. 다만 그래도 먹는 건 챙겨줘야겠다. 넌 민정이한테 먹고 싶은 거나 열심히 물어서 나한테 전해. 너희 신경 안 쓰이게 여기까지 안 찾아오고 너 불러다 들려보낼 테니까. 설마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단호한 제 말에 아들 녀석도 더는 거절하지 못하더군요. 제 마음 같아서는 아예 며느리를 제 옆구리에 끼고 삼시세끼 해먹이고 싶었습니다만 그러면 며느리에게도 아이에게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야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임신 기간 동안 부지런히 음식을 해다 아들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잘 먹어서 며느리도 제법 기운을 차린 건지 제 남편 옆에서 음식 잘 먹었다며 짧게 감사 인사를 하는 며느리 목소리에도 어느새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그저 모두 무사히 출산해주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또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몇 달의 시간이 흘러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울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새벽에 며느리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건강한 딸아이였습니다. 세상에, 축하해 아들. 새벽이라도 전화를 하지 그랬어. 민정이는 괜찮아? 아이는 건강하고? 민정이도 아이도 다 건강해요. 건강하게 출산 잘했으니까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며느리 임신일에 가장 밝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온 가족에게 전화를 돌린 후 곧장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들 말처럼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제 엄마를 그리 고생을 시키더니 살짝 얄미운 기분이 들 뻔도 했으나 건강히 나와준 것만으로도 손녀에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며느리도 출산 직후임을 고려해봤을 때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간 아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먹은 모양인지 얼굴 살도 임신 이전 상태와 거의 비슷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정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너 일이 건강한 걸 보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고맙다. 고마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저를 보는 아들 내외 얼굴이 훤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희들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이제 힘든 시간들 다 지나갔으니 아들 내외와 손녀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리라 마음이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가족들도 간만에 보는 신생아에 다들 눈이 반짝반짝했죠. 마음만 같아서는 옆에 손녀를 끼고 키우고 싶었어요. 엄마, 행여나 또 엄마가 애 봐주겠다며 그러지 마라. 얘는 돌봐주시는 분도 계신데 나 이제 안 그래. 엄마도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다. 말한 대로 큰 며느리 때 제가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네도 자기들이 생각한 육아 계획이라는 게 있을 텐데 또 큰아들 때처럼 생각 없이 끼어들어 아이들에게 괜한 스트레스를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일이라 저도 체력이 예전만 못하기도 했고요. 아이들 말처럼 그저 눈으로 예뻐하며 곁을 지켜봐 주기로 마음먹었죠. 아이가 아직 어려서 돌보미 분도 고생이 많으시겠어. 너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래도 홍삼이라도 안겨드리면서 말이라도 좀 더 살갑게 하고 그래. 아무리 돈 받고 하는 일이라지만 아이를 보는 일인데 부모가 정성을 보이면 우리 손녀한테도 더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 그게 사실 며칠 전에 돌보미 분이 그만두셔서 다음 주부터 새 돌보미 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아니, 일하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지 않았어?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신대? 집안 사정이라고 하셔서 저희도 자세한 건 몰라요. 그래도 새로운 분이 빨리 구해져서 다행이죠. 아들 말대로 사람을 빨리 구한 거야 다행이지만 돌보미 분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건 아이한테 별로 좋지 않은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부모인 아들 내외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동선의 돌보미 분이 또 바뀐 것 같아요. 또? 저번에 사람 바뀌었다고 한 지 아직 석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 금세 바뀌는 게 맞는 거니? 저희는 중간에 일하시는 분 사정으로 한 번 그만두신 것 말고는 아이들 어린이집 갈 때까지 사람이 바뀐 적이 없어서 그쪽도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이 자주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도련님도 돌보미 분 그만두신 건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돼서요. 아이가 이제 돌을 넘겨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시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벌써 그만둔 돌보미 분은 4명이 좋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큰 며느리가 우연히 듣지 않았다면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몰랐을 테니 그 사이에 몇 명이 더 관두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많이 바뀌게 되면 동선의 집에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굳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금방 그만두게 되면 손해이니까요. 저도 동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애엄마들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라 혹시 어머님이 기회 봐서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큰 며느리 딴에도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 아들 며느리와 손녀일인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고된 임신 기간 거치고 이제 잘 살 일만 남아있다 생각했는데 뜻밖의 걱정거리가 생기자 혹시 이 녀석들이 또 우리에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은 며느리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급히 회사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도우미분도 오늘은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현아 좀 2-3시간만 봐주실 수 없을까요? 작은 아들 내외에게 그간 단 한 번도 아이 봐달라는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얘가 급한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겼구나 싶었어요. 시어미에게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쩔쩔매며 부탁하는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단번에 그러마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들네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불이 나게 회사로 향했습니다. 임신 이후부터 휴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급히 처리할 일이 생긴 모양이다 했지요. 손녀를 보러 올 때면 항상 아들 내외가 함께 있거나 돌보미 분이 계셨기 때문에 손녀와 단 둘이 남겨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낯을 가리지 않아 제 할미를 보며 빵긋 웃는 손녀를 보자 금세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마침 요즘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은 할미가 시켜주마 했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다리로 서툴게 한 발 두 발 걷는 손녀를 보자니 귀여워서 콱 깨물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분 아이 손을 잡고 걸음마 연습을 했을까. 제 딴은 무리가 되었는지 아이가 졸려서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재워두고 나니 이제 뭘 해야 할까 싶더라고요. 금방 깊이 잠이 들었으니 앞으로 1시간은 시간이 비는데 아들 내외 고생을 좀 덜어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마침 냉장고에 식재료가 가득하길래 손녀에게 처음으로 할머니표 아기 간식을 맛보여줘야겠다 싶었죠. 그냥 자네 나이나 잘 들여다보고 있을 것을 나중에나 후회를 하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20분쯤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을까 갑자기 콩 소리가 나더니 빽 손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이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깨어나 저 혼자 일어나겠다고 뒤뚱거리다 그만 넘어진 거였어요. 화들짝 놀란 제가 급히 뛰어갔지만 이미 사건은 일어난 뒤였죠. 하필이면 넘어진 방지 매트 바깥에서 넘어진 탓에 아이의 뽀얀 무릎에 멍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겁니다. 아이고 민정아, 내가 그만 보지를 못하고. 저를 믿고 처음으로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 무릎이 까졌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황급히 사과부터 하려고 하는데 제 딸을 보자마자 그만 며느리 눈이 횟가닥 뒤집혀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절규에 그만 제 혼이 쏙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제 쪽으로 달려온 며느리가 제 양쪽 어깨를 쥐어잡고 절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야? 뭔데 내 새끼 무릎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너 내 애 뺏어가려고 온 거지? 내 잡아먹으려 온 거야. 이 찢어 죽일 년 감히 내 딸을! 내 딸은 못 줘, 절대 못 줘! 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며느리한테서 손녀를 뺐느냐 말입니까? 며느리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을 잃은 며느리 눈을 보며 그대로 굳어버린 제가 느낀 감정은 선명한 공포였습니다. 그때 열린 현관문을 박차고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정아, 정신 차려! 아들이 제 아내를 제게서 떼어내는 동안에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제 엄마 소리치는 모습에 더 놀라버린 손녀가 숨이 꺽꺽 넘어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리는 와중에도 품에 손녀를 꼭 껴안았어요. 제 남편에게 방으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며느리가 제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놔! 정윤이 내 새끼 훔쳐가려고 하잖아! 너도 한패지! 당장 놓지 못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며느리의 저 이성 잃은 모습은 또 뭐고요? 그걸 익숙하다는 듯 떼어내 방에 가두는 제 아들 녀석은 또 대체 혼란스러운 상황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제가 왜... 어머니,
제 아내를 방에 가두고 나온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와중에도 방문을 두드리며 며느리가 악을 쓰고 있었어요. 현아, 내가 데리고 갈게. 제 말에 아들이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명은 일단 나중에 듣고 오늘은 나 여기 현아 못 두겠다. 오늘은 내가 현아 데리고 갈게. 겨우 그 말만을 남기고 소녀를 꽉 안고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도저히 그 상태의 며느리가 있는 집에 소녀를 두고 올 수가 없었으니까요. 소녀 봐주겠다며 신나서 나간 제가 사색이 되어 소녀를 끌어안고 들어오자 남편이 놀라 자빠지려고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캐무는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 작은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조현병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들어가는 아들 말에 저와 남편이 기절초풍했습니다. 정신병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 세대입니다만 조현병을 모를 수는 없었죠. 거기다 유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았습니다. 현아는 괜찮대? 현아는 멀쩡해요. 신생아 검사 결과 깨끗했어요. 조현병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대경실색하여 소리치는 남편에게 더듬더듬 아까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을수록 남편 얼굴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감히 이렇게 큰 하자를 숨기고 우리 집에 들어와! 이건 기만이야! 아버지! 그 사람 잘못 없어요. 그 사람은 저랑 결혼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책임지겠다며 결혼하자고 고집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저 혼자 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걔도 걔지만 너도 생각이 있는 놈이냐? 당장 네 엄이 당한 일을 생각해봐라. 현아한테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 이런 괘씸한, 어떻게 제 딸이 이런 하자품인 걸 알면서 속이고 결혼을 시켜? 아버지 제발, 하자품이란 말씀은 시끄럽다! 잔말 말고 당장 이혼할 준비나 해! 화를 참지 못하고 난리를 치는 남편과 작은 아들을 뜯어말리느라 진이 다 빠졌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와 아들, 사돈내외에게 배신감이 느껴졌으나 대번에 이혼을 입에 담는 남편 때문에 놀라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남편을 진정시켜 방으로 들여보내고 잔뜩 풀이 죽은 작은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저러시는 거 나는 이해한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입 싹 닫고 있을 수가 있어. 죄송해요. 눈물을 뚝뚝 떨구며 아들이 한 설명은 이랬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며느리는 제게 조현병이 있어 약물 치료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도 며느리를 포기 못한 아들 녀석 때문에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약물만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했기에 문제 생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임신과 함께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거죠. 약을 몇 달이나 먹지 못하니까 상태가 나빠지더라고요. 항상 누군가 자기한테서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아이 낳자마자 바로 약물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갑자기 아이 수유를 해야 한다며 약물 복용을 거부하더라고요. 그간 약을 안 먹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보는 앞에서 꼬박꼬박 약을 먹였는데 며칠간 그걸 뱉어내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며느리는 말수가 적은 게 아니라 혹여 제 실수로 병력이 드러날까 싶어 늘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돈내외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어머니, 저 그 사람이랑 이혼 못해요. 이럴 상황까지 예상했으면서도 결혼 밀어붙인 건 저예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어릴 때도 좀처럼 소리내어 우는 법이 없던 아들이 오열하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와 사돈내외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런... 죄송해요, 어머니. 사돈댁이 전부 엎드려 빌고 있음에도 남편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듣기 싫다. 사돈도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제 자식이면 이런 사람이랑 결혼시키셨겠습니까? 어떻게 같은 자식 키운다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 저희 잘못입니다. 부디 불쌍한 저희 딸은, 가여운 저희 딸만큼은 제발 내치지 말아주세요.
온 거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차마 그 모습을 더 지켜보지 못하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 그 자리에서 그만 혼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간 저희 가족을 감쪽같이 속였다 생각하자 며느리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으나 내 아들의 아내였고 내 손녀의 엄마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사실이 밝혀질까 전전긍긍했을 걸 생각하면 그 와중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그 아이에게 이미 정을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제 딴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임신 기간 중 피골이 상접했던 며느리 모습도 떠올랐어요. 그걸 다 알고도 차마 저 아이를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사돈 내외와 네가 괘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간 네가 우리에게 보여준 정성까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 정말로 네가 우리 가족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다부진 각오를 보여줘야 할 게다. 오늘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돼. 그때는 나도 더 이상 너희 부부를 지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 설득은 너희가 해결할 문제다. 나도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저 사람을 설득하겠니? 네, 어머니! 저 정말 치료 열심히 받을게요. 다시는 오늘 같은 일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저 정말로 잘할게요. 다시는 어머님 속이지 않을게요. 엉엉 울며 엎드려 비는 아들 내외를 보며 앞으로 저것들 사는 날들이 순탄치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쫓아내도 모자랄 판에 며느리 역성을 들었다며 남편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손녀 현아가 있는데 남편이라고 언제까지 버틸 수만은 없었죠. 결국 아들 내외가 주치의까지 동원해 약물 복용만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과 현아의 발병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것까지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며느리를 받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속을 지켰어요. 한 번 큰일을 치른 다음이라 그런지 며느리의 치료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며느리의 조현병 소식에 한동안 가족들과의 사이가 서먹했으나 백방으로 노력하는 며느리 모습에 결국 다들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천성이 고운 아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처음에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열심히 치료받으며 아들 손녀와 무탈하게 살아주는 며느리 모습에 그만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평생 볼 일 없을 거라 했던 조현병 환자를 제 자식으로 품고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저 병이 악화될 일 없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 건강히 함께 해주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와중에도 저희도 남들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가정 상황 하나씩은 안고 사시겠죠. 그런 분들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은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 계신 여러분. 저는 나이가 어느새 지긋하게 들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자연 경치 하나만은 아주 끝내주는 아담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의 바닷가 풍경, 오염 하나 없이 시원하게 굽이치던 파도의 색깔, 푸르른 산과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들판,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멋들어진 자연 풍경 가운데 제 친정 식구들은 보기만 해도 조마조마해지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넷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장녀였어요. 사실은 원래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바로 아래의 남동생이 절 언제부턴가 누이 시끄럽게 불러댔듯이 전 오빠를 향해 어려서 짧았던 혀로 열심히 오라비 오라비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나이에 오빠는 열병을 얻어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날부로 6남매, 5남매가 됐습니다. 장남의 무게는 고스란히 장녀인 제가 떠안게 됐죠. 오빠가 허무하게 떠나버린 이후로 친정 부모님께선 무척 깊은 상심에 빠져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했고 5년 정도가 지나서야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책임감의 무게를 익히고 있었죠. 부모님께선 가지신 게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지식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아버지께서 어디 공장에서 그나마 발을 붙이고 계셨기에 식구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 아버지께서 바다 일을 하려고 하셨다고 들은 바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던 건가 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으나 일단은 적성에 무척이나 안 맞으셨던 게 문제였을 거예요. 고기잡이 일을 영영 등지셨으니 집에서 먼 공장까지 다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딸린 입들이 많으니 아버지께선 쉬는 날 없이 일을 다니셔야 했으나 그래도 꾸준히 돈 나올 구석이 있다는 점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친정 식구들이 그런대로 걱정 없이 잘 살았던 듯 싶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굶어 죽진 않았고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던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의 형제로는 큰아버지 그리고 고모가 계셨습니다. 셋 중에 친정 아버지께서 막내였기에 큰아버지와는 나이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그 시절에 자식이 꼴랑 3남매가 다였냐고요? 그렇게 드문 경우였을 리는 없었죠. 원래는 7남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일찍 병을 얻어서 명을 달리했고 셋만 남았던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선 상상도 못할 비극이죠. 제 신장과 비교해서 가늠을 해보자면 친할머니께선 150대 초반 정도셨으니 젊으셨을 적엔 아마 155cm 정도나 되셨을 것 같아요. 뼈대 자체가 통뼈라는 단어와는 궤를 달리하시는 분이었는데 칠남매를 홀로 낳으셨다는 것, 그리고 안 해보시는 일 없이 닥치는 대로 다 하며 사셨다는 것이 그저 대단하실 따름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언젠가 부잣집 내외가 나한테 찾아와선 곧 외국으로 떠날 계획이 있는데 혹시 내 자식들 중에 하나를 자기네들이 키우도록 내줄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왔었지. 외국으로 함께 데려가서 키워주겠다고 했었어. 그때가 평생에 빚을 만드는 재주밖에 없었던 네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로 그만 덜컥 죽고 난 뒤였는데 일곱이나 되는 자식들과 남겨진 나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랬었는지 어땠는지 하여간 난 그것까진 알 길 없었지. 다만 이역만리 외국 땅으로 내 자식 보내놓으면 평생 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속으로 그리워할 것만은 알아서 절대 안 된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단다. 그게 후회로 남을 줄 알았더라면 하나를 보냈을 텐데. 하나가 뭐야, 혹시 둘은 안 되냐고 그 이들의 발밑에 엎드려서 빌고 또 빌었을 텐데. 그때 내 자식을 보냈더라면 병에 걸려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 거란 생각을 나는 지울 수가 없단다. 저의 친할머니께선 과거의 일화를 두고두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식이 일곱이나 되는 상황에서 남편을 잃은 것도 허무하고 눈앞이 깜깜한데 자식을 남의 집에다가 그것도 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 친할머니께서 내리신 그때의 결정, 당시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병으로 자식들을 줄줄이 잃게 되셨고 친할머니께선 슬픔에 잠기실 새도 없이 가난을 저주하시며 닥치는 대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헌신 덕분에 큰 아버지, 고모, 그리고 제 친정아버지께선 살아남으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지역, 그곳에 큰아버지께서 살고 계셨고 그 댁에서 친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큰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 그 댁의 사정이 무척 어려워져서 할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됐죠. 고모께선 당신의 시댁에서 결혼하신 이후로 쭉 얹혀 살고 계시던 때였기에 선택지란 저희 집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께선 당신의 아들만 아끼실 줄 아셨던 게 아니라 당신의 며느리와 현명하게 공생하는 법을 아셨으며 손녀와 손자를 구분 없이 예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던 할머니의 인생 얘기를 듣는 건 저의 즐거움이었어요. 할머니께선 한쪽 볼에 혹 비스무리한 걸 달고 계셨는데 저와 동생들은 그것을 두고 이야기 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살림, 언뜻 보기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초라한 초가집. 그곳에 식구 하나가 더 늘었으나 이것을 두고 저희는 모두 집안의 온기가 늘었다고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해도 화목하고 행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애석하게도 이런 일상은 썩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몸담으셨던 공장을 모종의 이유로 그만두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 좋은 과정을 거쳐 벌어진 일은 아닌 듯 싶었어요. 엄마의 얼굴엔 전에 없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길을 피해 부모님께선 집 밖으로 나가서 다투시기도 했죠. 장녀인 저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요.
아버지께선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한동안 입에 달고 사셨고 엄마께선 지인들에게 사정사정을 하셔서 장사판을 그들과 함께 돌며 일손을 돕고 일당을 받는 식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께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거의 하루 종일 밖에 계시자 자연스레 할머니께서 모든 집안 살림을 맡게 되셨어요. 사실 할머니께서 계셨기 때문에 엄마께서 애초에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게 가능했던 듯 싶네요. 아버지께서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없는 살림에도 술을 그렇게 찾아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술이라는 한 글자, 그것에도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요. 거의 술에 취해 계셨던 그 시기에 친정아버지께선 인생의 의미조차 모르신 채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사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속상하여 어쩔 줄 모르셨죠. 사춘기로 접어들고 있었던 전 좁은 집에서 그런 풍경만 보고 있는 게 너무 갑갑하여 밖을 나돌기 시작했어요. 제 남동생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루 종일 자기 친구들과 밖에서 놀았습니다. 동생들만 있던 전 동네 언니들을 선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엔 왜 그렇게 서너 살만 더 많아도 듬직한 것처럼 보였었던지 모를 일입니다. 제가 유달리 선망했던 동네의 가장 끝집에 살았던 언니도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언니도 참 어렸는데 당시엔 듬직하게 느껴져서 인생의 선배를 대하듯 제가 그리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도 절 유독 귀엽게 여겨줬죠. 집 밖을 나도는 절 안쓰러이 여겨준 존재기도 했고요. 어느새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게 되었던 때 그 언니는 훌쩍 동네를 떠나버렸습니다. 조짐이었다고 한다면 떠나기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기야 했었죠. 자, 이거 내가 직접 만든 인형인데 너 줄게. 세련된 모양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쓸만하게 생겼어. 아, 언니, 고마워요. 이걸 정말 나를 주신다고요? 안 망가뜨리고 동생들에게 안 뺏기고 잘 간직하면서 가지고 놀게요. 천 가지 등을 모아서 실로 끼워 만든 손바닥보다 조금 큰 인형이었어요. 형편상 저는 선물이란 것을 거의 못 받아보고 산 아이였습니다. 특히 동생들에게 많이 양보하고 살아야 했고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그랬건만 그게 아마 이별의 선물이었던 건가 싶습니다. 슬픔에 빠진 저의 귀에 동네 아주머니들의 쑥덕거림이 들려왔었죠. 어디 무슨 공장에 일을 하러 아예 들어갔다고 하던디? 응? 아니요. 서울로 갔다는 거 못 들었슈? 어디 떵떵거리며 사는 부잣집에 식모살이로 갔겠지.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려. 당시에는 가난 속에서 빠져 죽으려고 하다가 공장 혹은 식물서리의 표지판을 향해 죽도록 헤엄쳐가는 소녀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언니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언니가 어디를 갔는지 하는 것보다 앞으로 영영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께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셨고 엄마께선 늘 피골이 상접해 계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선 답답한 가슴을 치시면서도 당신의 손주들을 살뜰히 보살피고 계셨죠. 아무리 부모가 숨긴다고 해도 불화를 자식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진작에 제 동생들도 눈치를 채고 있었고 언제부터인간 얼굴에는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살피는 기운들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미숙했던 절 대신해서 친할머니께서 힘을 내셨었죠. 손주들을 위해 이야기 주머니를 아낌없이 개방하곤 하셨습니다. 비록 당신의 성함 석자도 적는 것을 헷갈려 하시던 까막눈이셨으나 천생 이야기꾼이셨어요. 타고난 재치가 좋으셨고 영민하신 분이었습니다. 뻔한 이야기도 재밌게 풀어주셔서 어둡고 추운 밤을 동생들은 키득키득 웃으며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토록 고생을 해오셨으면서 도무지 쉴 줄을 모르셨던 친할머니께선 당신의 며느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매일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지내셨어요. 산과 들판을 가리지 않고 매일 다니셨을 정도셨고 눈이 좋으셔서 먹을 것들을 곧잘 발견하여 캐곤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반찬을 했죠. 바닷가 역시도 할머니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셨던 분인데 갑자기 거동이 불편하다 하시며 자리에 누우셨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친할머니 당신께서도 이틀 뒤면 혹은 사흘 뒤면 훌훌 털고 일어날 것이다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쓰러져 누우신 지 닷새나 됐을까 하던 날의 밤이었습니다. 제가 곁에 꼭 붙어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손길로 절 깨우셨어요. 얘야,
네가 맨날 몰래 만지작거리는 거 그거 얼른 가져와 봐라. 네? 할머니 어떤 거요? 설마 제 인형이요? 그래, 그거 말이야. 가져와 봐라. 그리고 불 좀 밝혀다오. 다들 곤히 잠들어서 불 하나 켠다고 해도 아무도 안 깨.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전 동네 언니에게서 받았던 인형을 챙겨왔으며 할머니와 가까이에서 초 하나를 밝혔습니다. 몰래 애지중지했던 제 인형을 할머니께서 어찌하셨던 건지 그것이 신기했네요. 그 어둑한 좁은 방구석, 동생들이 한데 뒤엉켜서 곤히 잠들었던 곳에서 할머니께선 실과 바늘로 야무진 솜씨를 발휘하셨습니다. 저보다도 눈이 좋으셨던 건가 봐요. 지금 그때를 회상해 보면 어쩜 제 인형을 뚝딱 수선해 주셨던 건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할머니께선 가위로 당신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내어 인형을 튼튼하게 보수해 주셨어요. 그리곤 됐다고 하시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누우셨어요. 전 온기가 깃든 인형을 품에 꼭 안고 기뻐하며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친할머니께서 저와 함께 보내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서 할머니께선 갑자기 숨을 거두셨어요. 어머니, 어제까지만 해도 다음 주에 산을 오르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효했습니다. 제가 천하의 불효자였습니다. 앞서 저승에 가 있던 형님께서 어머니를 보시고 깜짝 놀라실 텐데 막내 이 녀석이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신 거냐고 하며 절 욕하시겠죠. 저는 욕먹어도 쌉니다. 아버지께선 충격 속에서 한참이나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통해 하시는 모습은 아주 어릴 적에 오빠가 죽었던 이후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술독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실 것 같던 친정아버지께선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에 크게 죄책감을 느끼셨고 술을 점차 멀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돈이 적게 벌리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런 것이라도 가리지 않고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변화에 엄마께선 이걸 두고 친할머니께서 일으키고 가신 기적이라며 기뻐하셨어요. 전 동네 언니에 이어 제가 너무나도 크게 의지했던 친할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신 것에 걷잡을 길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금세 해맑아지는 동생들이 부럽기도 했고 그런 태도가 얄밉기도 했던 것 같아요.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생긴 집안 살림의 공백은 당연히 제가 채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선 각자의 방식으로 돈을 버시느라 바쁘셨으니까요. 전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 것에 빨래를 해야 했고 정신없이 밥을 차려내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야 할 때면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잘 들지 않아서 제 뺨을 스스로 때리기도 해야 했어요. 밥을 하기 위해서 힘겹게 피워낸 불을 보며 전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를 눈물을 매일 훔치곤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산더미 같은 할 일 투성이었죠. 그러나 불평, 불만 한마디 내뱉지 않고 모든 것을 묵묵히 해냈다는 게 지금에 와선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 스스로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때 군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타고나기를 아주 순박하고 순종적인 성격도 아닌데요. 환경이 사람을 버티게 만드나 봐요. 산전수전 다 겪어낸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찌저찌 해서 중학교까지는 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힘들게 억지로 고등학교를 간다고 치자. 그런다 해도 내가 대학교란 곳을 갈 수가 있을까? 고개가 져졌습니다. 그건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느끼신 모양이었어요. 아버지께선 지극히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떳떳하지 못하고 못난 가장이라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제가 만약에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돈을 번다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요. 엄마께선 어차피 제가 고등학교를 가지 않을 거라면 이 좁은 시골 동네를 벗어나 사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셨습니다.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은 원체 천방지축이었으나 그러면서도 똘똘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동생은 어려도 손끝이 야무진 편이었죠. 내가 고등학교를 언강생신 욕심내는 건 말이 안 된다. 나 대신 학업을 더 이어갈 동생도 나 대신 살림을 대신 봐줄 동생도 있으니 난 여기서 공부를 멈춰야 돼. 그리고 엄마 말씀대로 이곳을 벗어나서 살아보자.
집안의 장녀인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동생들을 인도해 주는 거야. 아무래도 제가 도시에 대한 동경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엄마께선 진작 아셨던 것이 분명했어요. 동네에서 몇 안 되었던 유복한 집들, 그곳에 텔레비전이라는 게 어느 날 생겼는데 넉살 좋은 남동생을 따라가서 그 집들의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전 도시가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친할머니와 나누곤 했었는데 그걸 엄마께서도 아신 모양이었죠. 동네 분들께 물어가며 또한 장사판을 돌면서 만나신 분들께 물어가며 혹시 저에게 일자리를 주선해 줄 인맥이 있을지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가게 됐어요. 저에게 식모살이라는 일자리를 되도록 좋은 집으로 알아봐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으로 갈지 정해지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일단은 서울로 먼저 향했죠. 외삼촌의 오랜 지인께서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일단은 그 집에서 신세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씩씩한 출발이었으나 절 배웅 나오신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서시며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저의 서울행을 배웅하시기 위해서 그날은 일을 제쳐두셨었단 사실을요. 결단코 그러시는 법이 없는 분들이셨는데 저를 위해서 그리하셨단 걸 깨닫고서 눈물 때문에 시야가 뿌옇게 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도시, 서울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뿌연 앞날일까 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들기도 했어요. 제가 걱정되셨는지 부모님께선 힘을 내어 버티고 살아야 한다 외침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반드시 그럴 작정이었어요. 두려움이 들고만 스스로를 자각했지만 나약하게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외삼촌의 지인 댁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눈치가 보였지만 그런 척 내색을 하지 않으려 싹싹하게 행동했죠. 식모살이의 예행 연습이라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절 향해 외삼촌의 지인 내외께선 공장 일보다 식모일을 하는 것이 적성에 맞고 더 잘해낼 것이라는 덕담 아닌 덕담을 건네주셨습니다. 용기가 생긴 채로 전 드디어 식모로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은 서울의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지만 번듯한 정원이 있었고 현관문이 따로 있어서 저의 입에서 초정부터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시골 동네에서 본 가장 좋은 집들이었던 기와집들은 서울의 부잣집에 갖다 붙일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본 부잣집이 정말로 존재하고 제가 그 안에 발을 들여서 앞으로 매일 먹고 자고 다 하게 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저의 예상대로 세상은 넓고도 또 넓었던 것이었어요. 일할 곳이 생기자 두려움 속에서 막막함이란 이름은 적어도 지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무엇 하나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쉽게 통용되는 표현 중에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게 있죠. 서울의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던 당시의 저를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고 칭하고 싶네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이런 걸 다 하게 됐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제가 순진한 것이었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집 사람들 먹을 것을 끊임없이 만드는 것, 자는 게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이 잘 동안에도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주된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집안 살림을 호되게 해보고 겪어봤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남의 집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면서 지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혼도 많이 났고 잔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히 예사였습니다. 그릇을 씻고 나서 왼쪽에만 가지런히 엎어놓으라고 여태껏 그랬으면서 그걸 잘 따랐을 뿐인데 왜 오른쪽을 비워놓고 일을 하냐는 건 너무 억울한 꾸중이잖아. 매번 이런 식으로 난 혼이 나는구나. 맞는 소리로 반박을 하면 두 배로 혼나는 건 이미 깨달았으니 입을 계속 다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억울해. 제가 정말 잘못하고 부족한 것으로 혼이 났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했을 뿐인데도 거센 꾸중을 듣곤 했습니다. 초반 3개월에서 4개월여 정도는 매일매일 그렇게 혼이 났었어요. 말이 그 정도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같이 꾸중을 듣고 핀잔을 듣는 일상은 너무나도 벅찬 것이었습니다. 자려고 누워도 쉽사리 잠이 들지 않았는데 자놓지 않으면 피곤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에 억지로 눈을 붙이고 잠을 청했었죠. 그 좋은 집에서 저에게 주어진 건 창고로 쓰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잡동사니가 한쪽에 가득 쌓인 그곳에서 남는 공간을 찾아 매일 몸을 뉘었고 저의 짐은 아주 작은 부피였으므로 자리를 차지할 것도 못 되었네요.
친정집에서 가져온 소중한 꾸러미가 유일한 제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새우잠을 자는 동안 제품에 꼭 안겨있던 인형 하나가 그곳에서 유일한 저의 친구였고요. 제법 눈치란 게 있었던 저는 어느 순간 은연중에 깨달음이 왔었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착각을 하셔서 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옳게 일을 한 것을 아시고도 일부러 혼을 내시는 거구나. 초장이 저의 귀를 팍 눌러 죽여놓으시려는 의도일 수 있었고, 이곳이 만만치 않은 곳임을 단단히 저에게 인식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좌우당간 이곳의 어른들이 일부러 저를 혼내신다는 것을 어느 날 무의식 중에 깨달았고, 그 이후론 적어도 억울한 마음을 가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찌하든 결국 혼이 난다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연해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는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온갖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서 했던가? 이유라고 한다면 그저 첫째라고, 장녀라고, 책임감 지고 혼자 해냈어야 했을 뿐이지. 세상사가 어떻게 공평하겠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공평했다면 착하고 순수했던 우리 오라비가 일찍 죽지도 않았을 거야. 우리 할머니도 더 사셨을 테고 말이야. 이 집만 해도 그렇잖아. 심보가 고약하고 못되고 사악하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며 욕심까지 많은 딸내미를 보라지. 저렇게 심술맞은 애가 좋은 집에 태어나 사는 것을 보면 세상은 공평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인내하고 적응하자. 억울해하는 일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지적을 받아도 수더분하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넘길 수 있게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서히 부당하게 혼나는 일이 잦아들었어요. 아마 그들도 스스로 부끄러움 혹은 민망함을 느껴서 그랬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우왕좌왕하며 서툴게 굴기도 했으나 그런 모습마저 전 벗어던진 지가 오래였죠. 깊은 새벽마다 한숨을 쉬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심장 부근이 거세게 뛰어서 머리까지 아파지고 이런 것은 변함이 없었으나 식모살이에 이골이 난 저는 묵묵하게 지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밥을 다 준비하고 나면 당연히 뒷정리 과정이 있었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야 했고 가장 신경이 쓰였던 일은 빨래였으며 오물자국이 남으면 안 됐기 때문에 매의 눈으로 옷감의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보느라 피로감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생활을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고 칭한 것도 모자라서 노예 같았다고 여기는 건 단연 그 집안의 딸내미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일단 주인 부부가 있었고요. 두 분 다 엄격하신 편이었으며 어린 제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안쓰러이 여기시는 한편 이 집안에 식모로 들어왔으면 본인들의 마음에 찰 만큼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시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은 원래 저렇게 구두쇠 기질이 강한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저로 하여금 품게 만들어 주셨던 분들이죠. 주인 부부는 자식을 셋만 뒀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나이 터울이 꽤 있는 마지막 셋째, 막내딸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이때 갓 직장을 얻어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둘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무슨 특별한 공부 같은 것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듯 싶네요. 막내딸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딱 봐도 저와 또래죠. 그냥 또래였다면 나았을 것인데 하필이면 저와 동갑내기였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빌붙어서 지내게 됐다지? 너 나하고 나이가 같다면서? 근데 면상이 보통 작은 게 아니구나. 가난해서 못 먹고 살았다던데 면상은 왜 이렇게 작았니? 못 먹고 살면 오히려 빨리 늙는 걸까? 피부도 되게 까무잡잡하네. 아프리카 원주민이 너한테 친구하자고 하겠다. 어휴, 촌년, 촌냄새. 초반부터 아주 싸가지가 밥맛이었죠. 전 너야말로 면상이 밥맛 떨어지게 생겼다. 이렇게 확 응수를 해주고 싶었으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나요? 세상사가 절대 공평하지 않은 것을요. 전 기분 나쁘단 티를 전혀 내지 않은 채 순한 미소를 얼핏 지어 보였습니다. 아, 응. 일단은 며칠만 우선 일을 해보기로 한 건데 내가 그래도 꽤 잘 보였나 봐. 열심히 했더니 여기서 이제 쭉 일을 계속하게 됐어. 앞으로 매일 볼 테니까 지내는 동안에 잘 부탁할게. 뭐? 잘 부탁할게? 잘 부탁한다고? 뭐를? 네가 나한테 왜 뭐를 부탁하겠단 건데? 아, 아니, 난 그냥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뜻이었어. 이 촌년이 미쳤나? 아님 돌았나? 얘, 네가 무슨 수로 나랑 잘 지내볼 건데? 뾰족한 수라도 있니?
가난뱅이 촌년 주제에 우리 집 와서 황송한 곳에서 사는 체험을 해보게 됐으면 그저 감사하다고 눈물이나 흘릴 것이지. 당당한 척하는 것 좀 봐. 아,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이런 건 초반에 길을 확 잡아놔야 돼. 그래야 까불지 못하지. 일하게 된 집에서 동갑내기를 만났으니 저는 적당한 인사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딸은 저에게 모욕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위로 오빠만 둘이고 혼자 딸인데 나이 차이가 나는 막내라서 예쁨을 많이 받아오며 부족함 하나 없이 살아온 아이였건만 대체 왜 이렇게 심보를 못되게 쓰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다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선한 마음으로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기가 막히고 씁쓸하기도 해서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러자마자 짝 소리가 크게 났고 제 고개가 어느새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맞은 뺨이 후끈거렸죠. 네가 날 비웃은 거니? 감히? 어디서 그딴 표정을 지어? 야, 이 건방진 촌년아, 너는 위아래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오해를 한 모양인데 나는 절대 너를 비웃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마치자마자 이번엔 반대쪽으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이쪽 뺨을 더 세게 맞은 것인지 후끈함을 넘어서 피부가 따갑더라고요. 연달아서 이렇게 뺨을 얻어맞다니. 이 상황이 너무 놀랍고도 서러워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저와 눈높이가 엇비슷했던 그 막내딸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제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더군요. 아파서 비명을 지르자 한 번 더 제 정강이를 걷어차더니 강제로 저를 무릎 꿇렸습니다. 어디 촌바닥에서 굴러먹다가 왔는지도 모를 촌년아, 잘 들으렴. 앞으로 나한테 또다시 반말을 찍찍 내뱉는다면 잘 다듬은 연필로다가 네 혀를 찍어버릴 거야. 구멍난 혓바닥으로 남은 인생 살고 싶진 않을 테지? 그 막내딸이 제 안에서의 호칭이 나쁜 기집애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나쁜 기집애.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이가 갈리게 만드는 증오스러운 존재였어요. 당시엔 저도 어렸고 무엇보다 못 모를 때였죠. 연필로 혀를 찢고 혀가 구멍이 나서 살게 된다니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그 딸녀는 오만한 웃음을 짓더니 저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날 아가씨라고 부르도록 해. 그게 맞는 거잖아. 날 깍듯이 모시는지 어쩌는지 지켜볼 테니까 알아서 잘 하렴. 쳐 맞고 나서야 배우고 익히는 건 짐승들이나 그러는 거잖아. 넌 짐승이 아니지? 네, 아가씨. 저는 짐승이 아니에요. 알아서 잘할게요. 이해력은 나쁘지 않네. 그럼 네가 아가씨를 얼마나 충성심 있게 모실 준비가 되었는지 봐야겠어. 대야에 따뜻한 물 받아와. 뭐해? 안 뛰어가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가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았죠. 이게 왜 필요하나 싶었던 건 그걸 들고 그 나쁜 기집애 앞으로 갔을 때였는데 의자에 앉더니 그걸 자기 발 밑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자기 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뜨거워졌고 조금만 방심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를 꽉 악문 채로 그 나쁜 계집애에 발을 씻겼습니다. 나쁘지 않네. 근데 다음엔 더 성의껏 해. 아직은 너무 어설프다 이 촌년아. 다 씻기고 났을 때 그 나쁜 계집애가 대야를 걷어찼어요. 바닥에 물이 다 엎어졌고 그걸 치워야 하는 전 망연자실해졌죠. 그 나쁜 계집애는 저를 비웃으면서 제 등을 발로 세게 걷어찼고 제가 쏟아진 물 위로 엎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자기 발을 닦은 물에 제가 얼굴을 받고 넘어진 걸 즐거워했어요. 가히 악마라고 할 만했습니다. 엄하고 너그럽지 못했던 주인 부부가 절 힘들게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집안에 이런 미친 딸년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주인 부부, 그리고 이따금씩 그 집에 번갈아 와서 며칠씩 머물고 갔던 주인 부부의 양친들은 알았으면서도 누구 하나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그 나쁜 계집을 향해 마음 곱게 써라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전 이 악몽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새벽에 잠이 들 때마다 인형을 안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얄미운 개구쟁이였지만 소중한 제 동생이었고 오빠가 죽은 뒤부턴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다행히 공부에 적성이 있었고 본인이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책임감으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으며 나머지 제 동생들이 힘겨운 미래를 걷고 싶게 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난관을 버티고 이겨내고 싶었어요. 지금 이때를 회상해 보자면 저 자신에게 이거 그건 버틸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쓴소리를 해주고 싶지만 어쩌겠나요. 이미 다 지난 일인 것을요. 저는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을 그 집에서 한참 더 버텼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인데 저는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자기는 번듯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는 걸 그 나쁜 계집은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람 팔자 한번 재밌다. 그렇지 않니? 저에겐 하나도 재밌지 않을 일이었는데 악랄한 미소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주먹이 몰래 쥐어졌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하더라도 전 그걸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죠. 대부분 김치하고만 밥을 먹었으니까요. 그도 아니면 물에 밥을 말아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차리고 청소를 하고 수발을 들고 그러느라 바깥에 나가볼 기회나 시간도 없다시피 했어요. 그 나쁜 기집엔 저에게 쓸데없이 나간다면 가만히 안 두겠다면서 으름장을 자주 놓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은 남몰래 주먹을 쥐며 꿋꿋하게 참아낼 수 있었지만 도저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그 나쁜 계집애가 제 보물을 망쳐놓은 겁니다. 짐이라고 하기에도 초라한 제 물건들 사이에서 보물이 뭐가 있었겠나요? 딱 하나, 인형이었죠. 제가 부엌 일을 하고 있던 사이 그 나쁜 계집애가 인형을 가위로 잘라놨던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서 제가 목 놓아 울었어요. 이것만은 서러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범인이 누군지 뻔했는데 주인 부부는 외면을 했고 그 나쁜 계집엔 저에게 물건 간수를 못한 잘못이라며 절 고소했습니다. 잘린 인형을 안고서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몰라요. 그렇게 못된 년이었건만 잘도 대학을 가더군요. 그 나쁜 계집애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식모로 있었죠. 그 집에서 저는 5년을 채우고 나왔습니다. 사실 더 이르게 그만두고 싶었는데 도중에 아버지 몸이 편찮으셔서 이를 악물고 나 죽었다 생각하고 버텼어요. 제가 그만두고 나오던 때 저는 주인 부부에게 간청을 하며 그 나쁜 계집애한텐 제가 그만두는 걸 미리 알리지 않고서 몰래 나왔습니다. 안 그랬다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를 더 괴롭힐 게 뻔했으니까요. 그만둘 때 주인 부부에게 받은 건 그 집에 선물로 들어왔던 수저와 젓가락 세트였습니다. 그게 5년간의 노고를 뜻하는 퇴직금이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서럽고 어이가 없을 따름이에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었으나 제 바로 밑에 남동생, 집안의 장남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게 보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만 생각하면 제가 식모살이를 하며 얹힌 체중이 풀리고 하는 것이었죠. 또한 남동생은 좋은 직장을 얻자마자 돈을 현명하게 관리했어요. 아무하고나 다 친하게 지낸다고 어릴 적에 제가 혼을 냈었는데 남동생이 그런 성격이 다 인맥으로 돌아와서 승승장구를 했죠. 집안의 장녀, 장남이 열심히 사니까 동생들도 엇나가지 않고 잘 따라와서 자라주었고요. 이런 집안이니까 기꺼이 사돈을 맺고 싶다 하시며 시댁도 처음부터 절 반겼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남동생의 일맥을 걸쳐서 만났고 저보다 2살 연하랍니다.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고 자수성가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던 남편에게 저는 식모살이 얘기를 차마 못하고 살았죠. 저는 첫째, 둘째, 연달아 아들만 낳아 시댁 식구들 입을 찢어지게 만들어서 한 번도 시집살이를 안 당하고 살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5년 뒤에 막내딸을 낳았어요. 사랑만 주고 키웠지만 오만 방자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던 것은 그 정신 나간 나쁜 계집애가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아들 둘을 차례로 장가보냈고 딸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길래 존중해줬죠. 친정 식구들도 아무 말 얹지 않고 저희 딸을 존중해줬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애가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놀랐어요. 2년여를 만났다 헤어지다 반복했던 남자친구와 기어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나는 그 사람한테 확신이 없어서 결혼까진 생각 못 했었는데 그 사람이 날 워낙 아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줘서 결국은 흔들리게 됐어요. 나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인생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 청년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청년이 저희 딸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저도 일전에 그 청년을 2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인상을 받은 바였죠. 신중한 딸이 결혼을 최종 결정하였으니 이 또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자식 셋을 다 결혼시키게 됐으니 제 기분이 묘해져서 그랬나 봐요. 제가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식모살이 이 얘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다들 분을 금치 못했답니다.
사실 저는 밝힌 내용보다 더한 일도 겪었더랬죠. 그런데 참고 산 제가 미련하고 초라해서 감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쁜 기집애. 볼 때마다 내가 속으로 심술점이라고 생각했던 면상에 있는 그 점도 그대로일까 싶고 아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알아본다는 쪽이 신기하겠지만 나는 길 가다 마주쳐도 왠지 느낌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아. 오랜만에 그 나쁜 계집애를 회상한 전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마주친 걸로 봐선 이 좁은 땅에 사람이 많이 살긴 진짜 많이 산다는 생각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그때로부터 몇 주가 지나 간단히 상견례 자리가 열렸을 때였어요. 저는 그 청년만 알았고 상대 집안은 잘 몰랐으니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기나 하자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나, 우리 사부인 너무 고우시고 기품이 넘치시네요. 어쩜. 그런데 상대의 모친이 다짜고짜 저한테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해주시더군요. 이미 저를 사부인이라고 칭하신 건 물론이고 부친 되시는 분도 표정은 인자하고 좋게 꾸며내려고 애를 쓰시는 게 보였고요. 저와 남편이 편한 태도로 자리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청년이 저희 딸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처음에도 절절하게 구애를 해서 만났다 그러고 도중에 헤어지게 됐을 때도 그쪽에서 울며 불며 난리를 쳐서 저희 딸이 받아줬었고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양친께서도 잘 아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결혼을 무사히 성사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기색이었죠.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으로 대충 장단을 맞춰드리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자꾸 저의 신경을 건드리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모친 쪽의 얼굴에서 점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어떤 말을 듣고서 제 머릿속에 전구가 파밭하고 켜졌는데요. 그건 바로 그 모친이 저희 딸을 보면서 나도 오빠만 둘 있는 막내딸이라 귀하게 자랐다 즐거운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저희 딸을 향해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보자며 넉살 좋게 말을 늘어놓는 그분을 보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을 열고 말았어요. 잠깐, 그쪽은 설마 최혜진? 그 나쁜 계집애? 순식간에 정막이 감돌았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입을 열고 만 것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확신 또한 들고 있었어요. 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이자 제 예비 사돈. 그 사람이 바로 그 옛날 제가 식무살이를 하던 시절에 저를 죽도록 괴롭혀댔던 천하의 나쁜 계집애였던 겁니다. 네? 사부인, 제 이름은 어떻게 아시고,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던가, 안 드렸던가, 가물가물한데, 그보다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건지? 들었잖아요. 나쁜 계집애.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머나, 사부인. 제가 사부인처럼 우아하고 기품 넘치시는 분을 알았다면 진작에 아는 척을 했겠죠. 도통 저를 어떻게 아신다는 건지. 저는 영문을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럼 혹시 이렇게 불러줘야 그 쓸모없는 기억력이 힘을 낼까요? 아가씨?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아가씨라는 석자가 나오자마자 그 모친, 아니 그 나쁜 계집애의 얼굴에 경악이 가득 차오르더니 제가 누군지 단박에 알아채더군요. 설마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긴 대체 뭐가 말이 안 된단 거예요? 나와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재회하게 된 거? 아님 세월이 흘러서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 어느 쪽이든 성질 더러운 부잣집 아가씨였던 그 양반께선 감당하긴 힘든 상황인 것 같네. 아니, 저기, 잠시만요. 진정하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거는 너무 옛날 일이었고,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시면 제가 무척이나 난감합니다. 그 나쁜 계집엔 안색이 창백하게 질린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희 딸을 열렬하게 사랑해온 그 청년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전 피식 웃으며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준 뒤 놀란 얼굴들을 한 제 남편과 자식들을 향해 말해줬습니다. 바로 이 인간이야. 내가 식모살이란 힘든 일을 하면서 아등바등 살고 있을 때 불난 집에 기름기 얹어주었던 나쁜 기집애. 천하의 못된 년. 지옥에서 악마가 친구하자고 먼저 악수를 청할 악당. 제 말이 끝나자마자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물컵을 들어서 당장 그 나쁜 계집애한테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랄 새도 없이 나쁜 계집애와 그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렇게 외치더군요. 우리 엄마를 죽도록 괴롭혔던 그 악랄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집안이 옛날엔 잘 살았다가 점차 가세가 기울어서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단 이야기 들었을 땐 굉장히 마음이 짠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네. 신부가 그렇게 못돼 처먹었으니까 가세가 기울 수밖에 없었겠지. 인과응보였어. 이런 집안의 아들하고 내가 결혼할 것 같아? 그러자 그 청년이 절망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벌떡 일어났고 자기 모친을 향해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맹렬하게 따져댔습니다. 저는 제 딸이 망설임 없이 속 시원하게 굴어준 것이 놀랍기도 했고 감동이기도 했어요. 나쁜 계집은 양쪽에서 자기 식구들이 난리를 치는 와중에 멍한 표정으로 얼굴에서 뚝뚝 흘러내리는 물을 지켜보다가 이내 걸음을 옮겨 제 쪽으로 왔어요. 그러곤 입술을 꽉 깨물고서 무릎을 꿇더군요. 미, 미안해.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뭐라고? 말이 너무 짧아서 내 귀에 안 들리는데?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엔 제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부디 너그러이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고 애들끼리 결혼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애들끼리 결혼? 이 판국에 무슨 결혼이란 거야? 당연히 파혼이지. 우리 딸이 하는 말 못 들었어? 어떻게 너같이 근본 자체가 글러먹은 것과 사돈을 맺으란 거야? 그런 집안에 우리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란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사과 또한 안 받을게. 겨우 지금의 내 기분이 편해졌음 싶어서 너의 허접한 사과를 받아주기엔 5년 내내 고통받았던 과거의 내가 너무나도 불쌍하거든. 과거의 날 위해서라도 널 용서할 수가 없어. 다시 만나게 돼서 전혀 안 반가웠고 다신 보지 말자. 제가 차갑게 말하며 가방을 챙겼을 때 이미 남편은 경멸의 눈길을 상대측에 천천히 날리면서 나갈 준비를 마친 채였어요. 저희 딸은 자기를 붙잡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청년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두 번 다신 연락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오해라는 소리, 나쁜 계집애가 정신을 놓고 현실을 부정하는 혼잣말을 뒤로한 채 저희 식구는 그곳을 빠져나왔죠. 저희 딸은 파혼에 미련 한 톨조차 없다고 했어요. 남편, 아들들, 며느리들 모두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냐고 하면서 고개들을 저었죠. 제가 한 방 먹여줄 수 있었기에 다행이라고 모두 그렇게 여겨줬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만 그렇게 갚아주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청년이 안타깝게도 저희 딸을 무척이나 사랑한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이 깨지자 자기 모친을 죽도록 원망하면서 아예 의절을 했다는 후문을 들었어요. 그 이전에 극단적 선택도 시도하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되는데 아들 하나 보고 사는 나한테 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구는 거야? 그 나쁜 계집애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면서 분노하고 슬퍼한 모양이었죠. 몇 번이고 절 따로 찾아와서 사과를 하려고 들었는데 제가 절대 안 만나줬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러고 나서 이듬해 그 나쁜 계집애는 이혼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 부부간에도 불화의 씨앗이 싹을 틔웠던 건가 봅니다. 저희 딸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너무나도 멋진 사위를 저에게 안겨줬고요. 지금까지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답니다.